28, 강태민은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였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짜인 알고리즘이었고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 효율성은 유일한 신념이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일수록 예측 불가능한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법이다. 과연 그의 철옹성에 균열을 낼 변수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 변수는 진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가장 화려하고 완벽해야 할 순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정재계 거물들의 축사 속에서 강태민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으며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그에게서는 인간적인 온기 대신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냉철함만이 느껴졌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 모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소란을 제지하려는 보안 요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과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양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누가 봐도 똑 닮은 쌍둥이였다. 강태민의 완벽한 연설이 순간 멈췄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단상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무색하게 모든 조명이 입구의 불청객에게 집중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가 그녀를 막아섰지만 여자는 그들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며 단상을 향해 소리쳤다. 강태민. 그 목소리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날카롭게 태민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음악이 멎고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태민은 단상 위에서 얼어붙은 듯 여자를 응시했다. 한서연.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곳에 봉인해 두었던 이름. 6년 전 그가 자신의 완벽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매몰차게 버렸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6년 전에 여리고 순종적이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독한 현실을 견뎌낸 생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보안팀장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을 똑바로 노려보며 다시 한번 외쳤다. 이 아이들이 누군지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해야 할 거야.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했지만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태민을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두 얼굴, 태민은 숨이 멎는 듯. 됐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압축해 놓은 듯. 단 그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흔적이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진성그룹의 총수, 강만철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내자 요원들이 더욱 거칠게 서연을 끌어내려 했다. 이 여자와 아이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다. 강태민, 6년 전처럼 또 도망칠 생각 마. 난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낼 거야. 태민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담고 있었다. 내일 아침, 아니 불과 몇 분 뒤면 인터넷은 진성그룹 CEO 강태민, 혼외자 스캔들로 도배될 것이다. 그가 3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행사, 중단해. 그의 차가운 명령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서연과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태민은 단상에서 내려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연과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동요가 일고 있었다. 따라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것은 명령이었다. 태민은 서연과 아이들을 호텔 최상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데려가도록 지시했다. 그가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아버지 강만철 회장의 불호령이 등 뒤에 꽂혔다. 강태민, 이게 무슨 추태냐. 당장 저것들을 치우지 못해. 하지만 태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했다. 지금은 아버지의 분노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했다. 스위트룸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란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하지만 방 안의 침묵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쌍둥이는 낯선 환경과 태민의 위압적인 기운에 눌려 서연의 뒤에 숨어 있었다. 태민은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리고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6년 만에 재회해서 그가 던진 첫 마디였다. 서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경멸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돈? 그래, 당신 눈에는 그것만 보이겠지. 강태민,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녀는 아이들을 앞으로 한 걸음 내보였다. 인사해. 너희들한테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람이야.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6년 전 당신 아버지 강만철 회장이 날 찾아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더군. 뱃속의 아이들과 함께. 난 그때 당신을 믿었어. 적어도 당신은 날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태민은 그녀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를 외면했다. 서연은 그때의 절망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6년 동안 어디서 뭘 했어? 태민이 차갑게 물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기를 바랐다. 왜냐고? 우리 서준이가 아파. 급성 백혈병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태민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 아니, 이 아이들에겐 당신이 필요해. 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백혈병, 골수 이식, 아이, 자신의 아이. 이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의 발 아래 있던 도시, 그가 통제하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세상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증명해. 태민이 돌아보며 말했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걸 증명해. 증명? 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서연이 소리쳤다. 좋아, 얼마든지 해줄게. 유전자 검사든 뭐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지만 강태민, 당신이 이 아이들을 외면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난 더 이상 6년 전의 한서연이 아니니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태민의 비서인 최진혁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강 회장님께서 당장 집무실로 오시라고. 그리고 기자들이 호텔을 포위했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태민이 애써 외면하던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는 가장 혹독한 선택을 내려야 했다. 태민은 서연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혼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최 실장, 이 방은 아무도 출입시키지 마. 특히 아버지는. 그는 최 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말했다. 검사는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태민이 방을 나가려 할 때 서연의 뒤에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그 순진한 물음이 태민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고 이제 그는 그 잔해 속에서 자신이 버렸던 과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 서야 했다. 강태민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태민은 호텔 스위트룸을 나오자마자 아버지 강만철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동안 터지던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아우성은 이미 그의 관심밖이었다. 집무실의 묵직한 원목 문을 열자 강 회장은 방금 전 기념식에서의 분노가 차에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놈이 기어코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를 담고 있었다. 6년 전 그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태민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강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무슨 짓? 네가 싸지른 뒤처리를 해준 것뿐이다.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네 앞길을 망칠 순 없었으니까. 그는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내뿜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조용히 떠나라고 했지.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해? 태민은 주먹을 쥐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알바인가? 내 씨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강 회장은 소리쳤다. 당장 그 여자와 애들을 치워.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줘서 보내. 만약 네가 처리 못하면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설 거다. 6년 전처럼 흔적도 없이. 그 협박은 서연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태민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태민은 아버지의 눈에서 서늘한 광기를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두려워졌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진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사립병원 VVIP 병동 전체를 통제했다. 한서연과 쌍둥이는 최진혁 실장의 철저한 경호 하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유전자 검사는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태민은 검사 과정 내내 서연과 아이들을 지켜봤다. 서연은 지쳤지만 두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미 사자처럼 날이 서 있었다. 아들 서준이는 창백했고 딸 서진이는 아빠라는 존재가 낯선 듯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검사실에서 면봉으로 태민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던 순간 아들 서준이가 그의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태민이 늘 차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시계였다. 아저씨, 그거 반짝거려요. 아이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태민은 처음으로 아이와 눈을 맞췄다. 자신의 눈과 똑 닮은 그 눈동자.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결과는 가장 빠르게 단 1초도 지체하지 마. 그는 의료진에게 명령하고 검사실을 나갔다. 다시 호텔 스위트룸. 경호원들이 문 밖을 지키는 밀실에서 태민과 서연은 다시 마주 앉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의 공백. 태민은 이 기나긴 침묵을 깨야 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해.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확인이 필요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6년 전 그날을 회상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뉴욕으로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태민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것은 태민이 아닌 강만철 회장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룸. 강 회장은 그녀 앞에 돈 가방과 비행기 티켓을 던졌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내 아들 인생에서. 서연은 거절했다. 전 돈 필요 없어요. 태민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겐 아이가 생겼어요. 그녀의 고백에 돌아온 것은 강 회장의 싸늘한 비웃음이었다. 사랑,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감히 내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아이? 내 손주로 인정 못해. 당장 지워. 서연이 끝까지 버티자 강 회장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서연의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사진을 던졌다. 네가 고집을 부리면 이 식당은 내일 당장 잿더미가 될 거다. 네 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그것도 모자라면 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 수 있어.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강 회장의 눈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선택해. 네가 아이와 함께 사라지든 네 가족 모두가 지옥을 맛보게 되든. 서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태민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뉴욕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둔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다.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와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연은 흐느꼈다. 난 당신을 믿었어, 태민 씨.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걸 바로잡아 줄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 당신은 아버지를 선택했지. 태민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그가 뉴욕에서 성공적인 M&A를 성사시키고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아버지는 그에게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다. 원래 그런 부류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략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간 것이었다. 그 순간 최진혁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대표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민은 숨을 참았다. 친자 확률 99.999%입니다. 강서준, 강서진. 두 아이 모두 대표님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태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99.999%. 그 숫자는 그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진실이었다. 서연의 모든 말이 진실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6년을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한 여자를 버렸던 것이다. 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어제 기념식장에서의 붕괴가 스캔들로 인한 사회적 명예의 추락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붕괴는 진실로 인한 존재 자체의 부정이었다. 그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서연과 아이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책임감으로 질식할 것 같았다. 태민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곧장 서울대병원 소아 혈액종양내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VVIP 병동을 준비해. 내 아들이다. 강서준. 급성 백혈병이다. 골수이식 적합성 검사. 나와 한서연 씨부터 바로 진행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전부 소집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 살려내. 강태민의 전화는 진성그룹의 의료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차가움 속에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6년 만에 확인한 진실에 대한 분노이자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아버지 강만철 회장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병원 VVIP 병동에 아들 강서준의 이름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뒤
망설임 없이 강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태민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아버지와 마주섰다. 강 회장은 태민의 행동이 불러온 언론의 광풍에 대해 질책하려 했지만 태민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다. 아들의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후계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맹수의 눈이었다.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제 아들 강서준입니다. 태민이 선언하듯 말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네가 감히 그깟 계집의 말을 믿고 당장 그 천것들을 치우지 못해. 친자검사 99.99%입니다. 태민이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다. 그리고 6년 전 아버지가 한서연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로 얼굴을 가렸다. 알면 어쩔 거냐? 네가 내 자리에서 날 끌어내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착각하지 마라, 강태민. 네가 가진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그 여자와 아이들을 버려. 그럼 없던 일로 해주마.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선택은 제가 합니다. 태민이 차갑게 답했다. 그리고 제 선택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태민이 평생에 걸쳐 아버지에게 한 첫 번째 반항이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 회장은 태민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수화기를 들었다. 홍보실장 연결해.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예측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가 진성그룹 스캔들의 후속 보도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기사의 방향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단독. 진성그룹의 그녀 한서연 6년 전 거액의 합의금 받고 잠적. 심층 취재. 두 아이 앞선 치밀한 계획. 제2의 신데렐라 놀이나. 기사들은 일제히 서연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몰아갔다. 그녀의 어려운 가정 환경, 태민과의 짧았던 만남 등이 모두 계획적인 접근의 증거로 둔갑했다. 강만철 회장의 힘이 언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이것은 서연의 사회적 명예를 살해하는 행위였고 동시에 태민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내게 맞서면 네가 지키려는 것들부터 부서질 것이다. 병원 VVIP 병동.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 PC에 뜬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6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힘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준이와 서진이까지 이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했다. 기사 봤어. 그가 말했다. 서연은 태블릿을 그에게 던지듯 건넸다. 당신 아버지가 시작했군. 6년 전처럼 날 쓰레기로 만들어서 당신이 날 버릴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는 최진혁 실장에게 눈짓했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병원 주변에 잠복 중인 기자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세단들의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당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어.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날 밤 태민은 극비리에 서연과 아이들을 병원에서 빼냈다. 병원 정문으로는 태민의 비서실 소속 여직원이 서연의 옷을 입고 가짜 아이들 인형을 안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고 모든 기자들이 그 차를 뒤쫓았다. 그 사이 태민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직접 방탄 처리된 자신의 차에 서연과 서준, 서진을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동안 서진이가 태민의 옷소매를 꼭 잡았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태민은 백미러로 아이의 불안한 눈을 보며 낮게 대답했다. 안전한 곳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태민의 개인 별장이었다.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직 태민과 최 실장만이 위치를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별장 안은 이미 아이들을 위한 물건들과 최고급 의료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서준이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 전담 의료팀이 비밀리에 상주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과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해. 태민이 서연에게 말했다. 강 회장도. 서연은 낯선 호화로움 속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은 완벽한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당신은 어쩔 건데 이렇게 숨어만 있을 거야? 그녀가 물었다. 아니, 태민은 창밖의 어두운 호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난 싸울 거야.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만철 회장의 지시를 받은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태민의 경영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들은 이번 혼외자 스캔들이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태민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진숭비오의 핵심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태민을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가 서연과 아이들을 보호할 힘을 빼앗으려는 강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비상 보고를 받으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아버지는 그룹 전체를 인질로 잡고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이미 아버지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실장. 태민이 인터폰을 눌렀다. 네, 대표님. 지금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을 파헤쳐 6년 전 그 여자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하게.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비자금, 정계로비, 불법 승계 작업,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이건 더 이상 가족 싸움이 아니야. 생존을 건 전쟁이다. 최 실장은 태민의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태민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해져야 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6년 전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민의 방역은 차갑고 체계적이었다. 그는 아버지 강만철 회장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그룹 전체를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다. 방어는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경기도 비밀 별장, 그 안전가옥의 지하 벙커를 임시 워룸으로 개조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었고 최첨단 보안 장비와 서버들로 가득 찼다. 오직 최진혁 실장만이 그곳의 존재를 알았다. 태민은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그룹의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진숭비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사회 멤버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회장님의 힘이 너무 막강합니다. 최 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언론, 정계, 심지어 검찰 내부에도 회장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비자금을 파고들려 했지만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된 철옹성입니다. 태민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정문이 잠겼다면 성벽의 균열을 찾아야지.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야.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없다고 믿으니까. 태민은 모든 계열사의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원본 데이터를 요청했다. 겉으로 드러난 장부가 아니라 서버에 기록된 로그 파일 원본이 필요해. 회계 감사가 아닌 데이터 자체의 흐름을 볼 거야. 그의 지시는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데이터 센터를 움직였다. 최 실장은 목숨을 걸고 심야의 서버실에 잠입,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백업해 벙커로 가져왔다. 태민은 며칠 밤낮으로 수억 개의 데이터 라인을 훑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자금 세탁 경로는 너무도 교묘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법인을 거치며 깨끗한 돈으로 세탁되고 있었다. 찾을 수 없어. 태민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때 벙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당신 며칠째 잠도 안 자고 있어.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태민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신경 쓸 일 아니야. 아이들 곁에나 있어. 서연은 그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는 대신 그가 보고 있던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배 구조도와 자금 흐름표였다. 진성물산, 진성바이오, 진성건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회계와 재무관리를 공부했었다. 언젠가 다시 사회에 복귀해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눈이 스크린의 한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계열사 이름에 멈췄다. 진성 로지스틱스. 이상해, 서연이 말했다. 이 회사는 그룹 내 물류를 담당하는 곳이잖아. 그런데 매출 대비 운송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특히 이 퍼시픽 트레이딩이라는 해외 법인으로 나가는 돈이. 태민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다. 당신이 뭘 안다고. 알아.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봤어. 이 회사가 매분기 말마다 정기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하지만 그룹 감사는 항상 정상 범위로 통과됐어. 마치 일부러 손해를 보는 것처럼. 태민은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그는 즉시 진성 로지스틱스와 퍼시픽 트레이딩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퍼시픽 트레이딩은 페이퍼 컴퍼니였고 진성 로지스틱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물류 운송을 발주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 돈은 고스란히 강만철 회장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럴 수가. 최 실장이 경악했다. 그들은 수십 년 묵은 철옹성의 가장 약한 벽돌을 찾아낸 것이다. 강 회장은 진성물산이나 건설 같은 큰 계열사에 모든 감시가 집중될 것을 알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물류 계열사를 비자금 통로로 이용했던 것이다. 태민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다. 놀라움, 그리고 인정이었다. 이 공동의 작업은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벙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짰다. 그러다 지쳐 소파에서 잠든 서연에게 태민이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갔다. 그는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도 서툴게 발을 내디뎠다. 서준이의 항암 치료는 별장의 특수 병실에서 고통스럽게 진행되었다. 아이가 고열로 밤새 끙끙 앓던 날, 태민은 뜬 눈으로 아이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를 실감했다. 아파, 아빠, 아파요. 잠꼬대처럼 흘러나온 아이의 말에 태민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딸 서진이는 여전히 태민을 경계했다. 태민은 최 실장을 시켜 최고급 인형과 장난감들을 사다 안겼지만 서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쟤는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 태민은 어색하게 서진이 앞에 앉아 동화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기업 보고서를 읽듯 딱딱한 목소리로 공주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서진이는 처음엔 경계하더니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로봇처럼 읽어요. 그 웃음소리에 태민은 처음으로 표정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렀다. 태민은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강만철 회장은 이 평화를 오래 두지 않았다. 태민이 자신의 비자금 경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더욱 잔인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진숭비오의 주가 폭락을 빌미로 태민을 CEO 자리에서 해임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다. 명분은 CEO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였다. 모든 이사진은 강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태민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태민은 화상 연결을 통해 벙커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이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태민을 맹비난했다. 강태민 대표는 이번 스캔들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진숭비오의 주가 폭락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만철 회장은 마치 심판자처럼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발악을 즐기고 있었다. 모든 비난이 끝나고 태민의 발언 차례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서연이 찾아낸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진성 로지스틱스 및 퍼시픽 트레이딩 관련 불법 자금 흐름 보고서. 이사님들의 우려는 잘 들었습니다. 태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주가 폭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룹의 돈이 수년간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최소 수천억 원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태민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 돈이 흘러들어간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 명단. 그곳에는 이사진 몇몇의 이름과 강 회장의 최측근인 박 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 이사님, 이 퍼시픽 트레이딩이라는 유령 회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태민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 이사가 강 회장에게 비자금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최 실장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였다. 강 회장의 얼굴이 경로로 일그러졌다. 태민이 자신을 도청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그룹 내 모든 불법 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박 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태민이 선언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태민을 해임하려던 이사회는 순식간에 비자금 스캔들을 규탄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또한 진숭비오의 주가 폭락은 악의적인 루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신약 임상 3상 성공 데이터를 곧 발표할 것입니다. 주가는 회복될 겁니다. 태민은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방어해냈다. 이것은 그의 방역의 첫걸음일 뿐이었다. 그는 화상 연결을 종료하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벙커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첫 번째 말은 잡았어. 태민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헝클어진 넥타이를 조용히 바로잡아 주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사회의 승리는 강태민에게 단 하루의 숨쉴 틈만을 허락했다. 그는 방역의 첫 번째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라는 거대한 적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셈이 되었다. 강만철 회장은 자신의 수십 년 아성이 아들의 손에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CEO 자리나 경영권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오직 한 곳,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 믿는 한서연과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강 회장은 텅 빈 집무실에서 자신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룹의 법무팀이나 보안팀이 아닌 수십 년간 자신의 더러운 뒷뒤를 처리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더 이상 유예는 없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그 여자와 아이들을 정리해. 사고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만들든 상관없어. 강태민이 다시는 그것들 때문에 내 앞길을 막아서지 못하게.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살인 교사였다. 한편 경기도의 비밀 별장. 태민은 서준이의 골수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다행히 태민 자신의 조직적 합성 항권, 이 아들과 50% 일치했지만 의료진은 100%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대표님, 국내외로 기증자를 찾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님의 골수를 이식하는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태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준비해. 내일이라도 당장. 서연은 그런 태민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6년간 자신과 아이들을 외면했던 냉혈한 CEO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괜찮겠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골수 기증, 몸에 무리가 갈 텐데. 태민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서류만 응시하며 답했다. 내 아들이야. 당연한 거야. 그 무심한 말투 속에 담긴 무게가 서연의 가슴을 울렸다. 바로 그날 오후 서준이의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일이 생겼다. 별장 내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는 검사였다. 태민은 그룹의 중대한 자금줄이 걸린 투자자 미팅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그는 최진혁 실장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방탄 차량으로 이동해 경호팀 2개 조를 붙이고 이동 경로는 3번 변경해. 자네 목숨보다 더 중요해. 알겠나? 최 실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한서연은 서준이와 서진이를 데리고 최 실장이 운전하는 방탄밴에 올라탔다. 경호 차량 2대가 앞뒤를 호위했다. 그들은 강 회장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도심 외곽 도로를 택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서진이는 창밖의 빗방울을 보며 신기해했고 서준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교차로를 막 통과하려던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22톤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미친 듯이 그들의 밴을 향해 돌진했다. 경적을 울릴 새도 없었다. 실장님,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최진혁 실장은 백미러로 트럭을 확인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트럭은 정확히 서연과 아이들이 앉아있는 밴의 측면을 노리고 있었다. 최 실장에게는 단 1초의 시간밖에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었다. 쿵,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 이벤의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최 실장은 자신의 몸으로 벤의 운전석으로 트럭의 충격을 전부 받아냈다. 벤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몇 미터를 더 밀려나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에어백이 터지고 서연은 유리 파편 속에서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서준아, 서진아, 괜찮아? 다행히 방탄 차량의 견고함과
최 실장의 희생적인 판단 덕분에 뒷좌석의 세 사람은 큰 외상 없이 무사했다. 하지만 운전석은 처참했다. 최 실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찌그러진 운전대에 상반신이 끼어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최 실장님, 정신 차려요. 최 실장님.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같은 시각 태민은 투자 미팅을 막 끝내고 보고를 받았다. 대표님, 차 사고가... 최 실장님이...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빗속에 앰뷸런스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절단기를 이용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운전석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초의 진역. 태민이 절규하며 달려갔지만 구조대원이 그를 막아섰다. 피로 젖은 최 실장이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옮겨졌다. 병원 응급실 앞. 수술실 램프가 켜지고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혼수 상태입니다.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태민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 같던 존재. 그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다. 강태민의 차가운 이성이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과 서연을 죽이려 했다. 대표님. 비서실의 다른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다. 최 실장님이 사고 직전 대표님께 전송하도록 예약해둔 파일입니다. 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 실장이 진성 로지스틱스의 비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 최종 보고서였다. 태민은 숨을 멈췄다. 그 비자금은 단순히 강 회장의 개인 금고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수천억 원의 돈은 퍼시픽 트레이딩을 거쳐 국내외 유력 정치인들, 검찰 고위 간부, 심지어 경쟁그룹인 태성그룹의 핵심 인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거대한 검은 커넥션의 자금줄이었다. 강만철 회장은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니라 이 거대한 카르텔의 핵심 자금책이었던 것이다. 태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막으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 끔찍한 괴물의 심장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오늘 일어난 사고는 아버지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태민과 서연을 제거하려는 카르텔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태민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진여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내가 맹세하지. 네가 이렇게 된 대가. 그리고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 강만철 회장이든 그 뒤에 숨은 괴물이든 내가 전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거야. 그는 휴대폰을 들고 그의 숨겨진 정보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사고 현장에 덤프트럭 운전수, 살아있든 죽었든 그 배우를 찾아내.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라도 운명의 날, 진성그룹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서울에서 가장 거대한 컨벤션 센터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주주와 천여 명에 달하는 내외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그룹의 심판의 날이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곧 벌어질 피바람을 예감하는 잔혹한 흥분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 강만철 회장은
이미 승리한 황제처럼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수십 년간 그에게 충성해온 이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오늘 강태민을 끌어내리고 다시 한번 강만철의 철권 통치를 공고히 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비리가 담긴 진성 로지스틱스, 자료를 까발린 배신자에 대한 적의가 가득했다. 주주총회 시작 정각.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며칠 밤낮으로 이날을 준비하며 잠을 설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두 눈은 병원에서 최진혁 실장의 손을 잡고 맹세했던 그 날처럼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천 개의 플래시 세례와 심경이 어떠십니까? 혼외자 스캔들은 사실입니까? 라고 외치는 기자들의 질문을 뚫고 묵묵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맞은편 CEO 석에 앉았다. 부자 FG.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지옥보다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진성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 회장의 최측근인 박 이사가 손을 들었다. 의장, 본 안건에 앞서 그룹의 존폐가 걸린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약속된 각본이었다. 현 엑시엔 강태민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볼루만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박 이사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강태민 대표는 불미스러운 사생활 스캔들로 그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의 무능한 경영으로 인해 핵심 계열사인 진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치 연극을 하듯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해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어떻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비난이 태민에게 화살처럼 쏟아졌다. 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사들은 일제히 동의합니다를 외쳤고 강 회장이 미리 매수해둔 소액주주들까지 가세해 강태민 물러나라를 외치기 시작했다. 완벽한 여론몰이였다. 의장이 형식적으로 태민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강태민 대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 순간 경기도 비밀 별장. 한서연은 잠든 서준이와 서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벙커의 대형 스크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저 거대한 괴물들 앞에서 태민이 홀로 서 있었다. 아빠, 서진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스크린 속 태민을 응시했다. 일어나, 강태민. 태민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이사들이나 강 회장을 보지 않았다. 대신 볼룸 내 모든 스크린과 방송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사님들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제 사생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주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의 차분한 사과에 강 회장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태민의 다음 말은 그들의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성바이오의 주가 폭락과 제 비서실장의 사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본질이 다릅니다. 태민이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주주총회장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가 며칠 밤낮으로 정리한 자료가 떠올랐다. 시작은 진성 로지스틱스였다. 진짜 위기는 제 스캔들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그룹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 퍼시픽 트레이딩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강 회장과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닙니다.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태민은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돈이 흘러 들어간 최종 목적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그리고 이 자금의 최종 소유주는 태민이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강만철 회장님입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장 저 스크린을 꺼. 저건 조작된 거야. 보안팀, 뭐해? 저놈을 끌어내.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조작이라고 하십니까? 태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이 바뀌었다. 최진혁 실장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검은 커넥션의 실체였다. 강 회장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수십 명의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 언론사 사주들의 명단이었다. 오늘 주주총회에 귀빈으로 참석해 있던 몇몇 유력 정치인들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되었다. 볼륨은 이제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자금줄이었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그 카르텔의 핵심 자금책이었고요. 닥쳐! 닥치란 말이다, 강태민! 강 회장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태민의 사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태민은 이날을 위해 그룹 보안팀이 아닌 외부의 최정예 요원들을 고용했던 것이다. 태민은 아버지의 발악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자신들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비 오는 날의 교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하는 덤프트럭의 CCTV 영상이었다. 이어서 최진혁 실장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마지막 순간이 재생되었다. 트럭이 운전석을 덮치기 직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꺾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제 아들, 제 딸, 그리고 한서연 씨를 노린 명백한 살인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비서실장 최진혁은 온몸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태민은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듯 외쳤다. 그리고 그 살인을 지시한 배후, 그 덤프트럭 운전사를 고용한 해결사에게 돈을 보낸 사람. 모든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가 떴다. 강만철 회장의 계좌에서 해결사의 대포 통장으로 거액이 이체된 내역이었다. 태민의 팀이 사고 차량 운전사의 배후를 밤샘 추적하여 밝혀낸 결정적 증거였다. 당신은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태민의 절규가 볼륨 전체를 울렸다. 강만철 회장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다. 네가 감히 날... 그의 눈에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센터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꼼짝마,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이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민이 미리 접촉한 카르텔에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검사 라인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주주총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판을 짜놓았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혼란에 빠진 강만철 회장에게 다가갔다. 강만철 씨, 당신을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부티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주물렀던 황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강태민, 이 역적놈,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이놈아. 강 회장은 끌려 나가면서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다.
태민은 그 처참한 뒷모습을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가 그리고 심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서연에게 단 2글자의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요했다. 강만철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주주총 회장은 거대한 스캔들의 진원지가 되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강태민은 무대 중앙에 홀로 서서 승자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생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가장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최진혁 실장, 상태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 속의 작은 희망이었다.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는 곧바로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다. 강 회장의 몰락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이사들 앞에 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오늘부로 진성그룹에 기생하던 모든 부패 세력을 척결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아버지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냉철함이었다. 모든 불법 커넥션을 끊고 외부 감사를 통해 강만철 회장의 비자금으로 오염된 모든 계열사를 수술대에 올릴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피해 숙청이었다. 하지만 무자비한 권력욕이 아닌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외과 수술이었다. 태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데 매달렸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능력 있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다. 그는 최 실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정재계를 올가맨 검은 커넥션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격동의 구조조정을 겪는 동안 경기도의 비밀 별장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준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항암 치료가 더는 듣지 않았고 골수 이식이 시급했다. 태민의 50% 일치 골수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100%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에 태민은 처음으로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준이는 곧바로 무균실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실 램프가 켜져 있는 지옥 같은 10시간 동안 태민과 서연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직 아이의 부모로서 하나가 되었다.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졌을 때 태민은 서연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서준이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별장의 무거운 공기도 거치기 시작했다. 태민은 그룹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서준이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고 밤에는 낯선 아빠를 경계하던 서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빠, 사자 목소리 이상해. 서준이가 웃음을 터뜨리자 태민은 난생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에 서연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태민은 서연에게 6년의 세월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서연의 홀어머니를 서울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셨고 강 회장이 망가뜨렸던 그녀의 가족사를 하나하나 복원하기 시작했다. 이럴 필요 없어. 서연이 부담스러워했지만 태민은 단호했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내가 6년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뿐이야. 그는 그녀를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한서연이라는 한 여자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태민의 날카로운 눈빛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따뜻하게 풀렸다. 서연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태민은 잠든 아이들을 확인하고 호숫가 발코니로 나왔다. 서연이 그에게 따뜻한 코트를 에모이 반 마우트랑웹. 당신도 잠 못 잤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서. 서연이 말했다.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6년 전 잡았던 그 손보다 거칠어졌지만 더 단단해진 손이었다. 서연아, 난 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어. 당신과 아이들이 내 앞에 나타난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지. 그는 고백했다. 그리고 난 그 무너진 세상이 더 좋아.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주주총회장의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화려함도 압도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난 6년 전에 당신을 버렸어. 내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며칠 전, 난 내 아버지를 버렸어.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걸고 싶어. 한서연, 나하고 결혼해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현실과 맞서 싸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서로를 구원해낸 두 전사의 약속이었다. 너무 늦었잖아, 바보야. 그녀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태민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호수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 싹트는 사랑을 축복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격동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비온 뒤의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한 최고급 재활병원 VVIP 병실. 강태민은 갓 깎은 사과가 담긴 접시를 휠체어에 앉은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아직은 어색한 왼손으로 포크를 집어들었다. 아직 감각이 무뎌서 힘드네요, 대표님. 목소리는 꽤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듯 쉰 소리가 났지만 그 눈빛만은 1년 전과 다름없이 총명했다. 최진혁 실장이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지금은 힘겨운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다. 태민은 더 이상 그를 최 실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진혁아, 무리하지 마. 1년 전 얼음장 같던 CEO의 목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룹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까? 최 실장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자료 덕분에 썩은 뿌리는 완전히 도려냈어. 진성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이 됐지. 자네는 그룹의 영웅이야. 회장님은 조심스러운 물음의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답했다. 아버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모든 혐의가 인정됐지. 항소도 포기하셨고 내 면회도 거부하고 계셔. 두 남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와 제 손으로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운 아들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다. 태민은 이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번 주말이야. 네가 꼭 와서 증인이 되어줘야겠어. 최진혁 실장은 그것이 청첩장임을 깨닫고 환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아니, 형님.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다. 결혼식 장소는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특급 호텔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함께했던 경기도의 그 호숫가 별장이었다. 한때는 강 회장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은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드넓은 정원은 수천 송이의 하얀 백합과 작약으로 장식되었고 잔잔한 호수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났다. 신부 대기실. 한서연은 6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앞에 나타났던 1년 전, 세파에 지치고 도끼만 남았던 자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나비 넥타이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서준이와 엄마의 드레스처럼 하얀 미니 드레스를 입은 서진이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뻐. 천사 같아. 서준이는 1년 만에 병약했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이었다. 서연이 두 아이를 꼭 껴안아 줄 때 강태민이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시선은 오직 한 곳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6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가녀린 여대생의 모습과 1년 전 자신과 맞서 싸웠던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 겹쳐지며 지금 눈앞에 눈부신 신부로 완성되었다. 서연아. 그가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무너졌던 세상을 다시 완벽하게 세워줄 준비 됐어? 서연은 눈물 대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언제든지.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성스러웠다. 하객이라고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을 훔치는 그녀의 홀어머니와 서준이의 생명을 구해준 의료진 몇 명, 그리고 태민의 곁을 새로이 지키는 몇몇 임원들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석 최진혁 실장이 휠체어에 앉아 그 누구보다 기쁜 표정으로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다. 주례사 없는 결혼식. 두 사람은 푸른 호수를 배경으로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영원한 약속을 맹세했다. 태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내 세상은 오직 숫자와 통제, 그리고 효율성으로만 이루어진 차가운 얼음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당신과 아이들이 내 앞에 나타난 순간 소리내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난 깨달았습니다. 무너져야만 비로소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한서연, 강서준, 강서진. 당신들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들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영원을 약속합니다. 내 새로운 세상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둥이 되어주겠다고. 다음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태민을 보며 웃고 있었다. 강태민, 당신은 내게 평생을 숨겨야 할 과거이자 지독하게 아픈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고 가장 어두웠던 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와 주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선 서준이와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다시 태민을 바라보았다. 난 이제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아버지이자 내가 평생을 기댈 유일한 집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깊은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준이와 서진이가 아빠 엄마를 외치며 달려나와 두 사람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내 식구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는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길고 아팠던, 때로는 처절했던 드라마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엔딩 크레딧을 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흐른 어느 주말 오후,
따스한 햇살이 별장의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크앙! 아빠 사자가 모두 잡아먹겠다. 바닥에 엎드린 강태민의 등 위로 서준이와 서진이가 매달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태민은 여전히 동화책을 읽는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이며 아이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냉철한 CEO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에게 꼼짝 못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빠만 남아 있었다. 한서연은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채 그 모습을 세상 가장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배는 기분 좋게 불러와 있었다. 셋째 아이였다. 서연은 이제 진성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그녀의 날카로운 회계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그늘에 숨지 않았다.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태블릿으로 재단 보고서를 검토하던 서연은 아이들과 뒤엉켜 씨름하는 태민의 모습을 보며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그러다가 허리 다쳐요. 태민은 아이들에게 간지럼을 태우다 말고 고개를 들어 햇살 속에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아이들을 양팔에 번쩍 안아들고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임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가 불러온 바위 위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나에게 이런 세상을 선물해줘서. 서연은 그런 그의 뺨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다시 만든 세상이죠. 네 사람, 아니 곧 다섯이 될 가족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해질녘의 호수는 눈부신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서준이와 서진이가 건강하게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태민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녀와 아이들. 하지만 그 붕괴는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재건의 시작이었다.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며 영원히 함께할 그들만의 세상이 지금 막 완성되고 있었다.